2004년 여름 한 지방 도시의 모텔에서 일가족이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그들이 마지막으로 목격된 것은 평범한 주말 저녁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철물점 문을 닫고 어머니는 아이와 함께 저녁 식사를 준비하고 있었죠. 하지만 그 다음 날 그 누구도 그들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경찰은 수사에 착수했지만 단서는 부족했고 시간이 흐를수록 미궁 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언론은 미스터리한 실종 사건이라며 연일 보도했지만 그들의 행방은 여전히 오리무중이었습니다. 그렇게 10년이 흘렀습니다. 사건 현장이었던 모텔이 철거되던 그 순간까지 말입니다. 벽 속에서 발견된 것들이 잠들어 있던 진실을 깨우게 될 줄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한 가족의 사라짐부터 시작된 이야기는 결국 우리 사회 전체가 마주해야 할 진실로 이어졌습니다. 그날의 흔적에서 전해드립니다.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잠깐만요.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이러한 이야기들을 계속 전할 수 있는 큰 힘이 됩니다. 2004년 7월 마지막 주말이었습니다. 무더위가 절정에 달했던 그 여름, 김영수 씨는 평소와 다름없이 철물점 셔터를 내렸습니다. 42세의 김영수 씨는 동네에서 성실하기로 소문난 자영업자였습니다. 10여 년간 같은 자리에서 철물점을 운영하며 단골들에게는 외상도 서슴없이 해주는 인심 좋은 사람이었죠. 그에게는 특별히 원수가 될 만한 사람도 숨길 만한 빚도 없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김영수 씨를 맞이한 건 39세의 아내 박미정 씨였습니다. 초등학교에서 시간 강사로 일하던 박미정 씨는 아이들을 사랑하는 따뜻한 성품으로 학부모들 사이에서도 평판이 좋았습니다. 꼼꼼한 성격의 그녀는 가계부 한 줄까지 빠뜨리지 않고 적는 살림꾼이었죠. 그리고 이 가정의 희망이었던 15세 김소연 양이 있었습니다. 고등학교에 막 입학한 소연 양은 공부도 잘하고 친구들과의 관계도 원만한 평범한 청소년이었습니다. 실종 전날까지도 곧 있을 중간고사를 준비하며 책상에 앉아 있었다고 합니다. 그날 저녁 박미정 씨는 평소 친하게 지내던 동료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내일 날씨가 좋으면 온 가족이 함께 외식할 계획이에요. 요즘 남편이 일로 힘들어해서 기분 전환도 시킬 겸해서요. 이것이 박미정 씨의 마지막 통화였습니다. 다음 날인 일요일, 김영수 씨는 철물점을 열지 않았습니다. 평소라면 일요일에도 반나절은 문을 여는 것이 그의 습관이었는데 말입니다. 단골 손님 몇 명이 셔터가 내려진 가게 앞에서 고개를 갸웃거렸지만 그저 가족과 함께 쉬는 날이려니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월요일이 되어도 철물점은 문을 열지 않았습니다. 화요일, 수요일이 지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상함을 느낀 단골 손님들이 김영수 씨의 집으로 찾아갔지만 집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같은 시각 박미정 씨가 근무하던 학교에서도 비슷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월요일부터 연락이 닿지 않는 박미정 씨 때문에 동료 교사들이 걱정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평소 약속을 어기는 법이 없던 그녀가 사흘째 연락도 없이 결근을 하자 동료들은 혹시 사고라도 당한 건 아닌지 불안해했습니다. 결정적인 순간은 목요일이었습니다. 김소연 양의 담임교사가 가정 방문을 나선 것입니다. 일주일째 등교하지 않는 학생이 생겨 확인차 집을 찾은 것이었죠. 하지만 집 대문은 굳게 잠겨 있었고 아무리 배를 눌러도 대답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우편함에는 며칠치 신문과 우편물이 그대로 쌓여 있었습니다. 마당에 놓인 화분의 흙은 바짝 말라 있었고 평소 박미정 씨가 정성스럽게 기르던 꽃들은 시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이상함을 느낀 담임교사는 즉시 인근 파출소에 신고했습니다. 김소연이라는 학생 가족이 일주일째 연락이 안 됩니다. 집에 찾아가도 아무도 없어요. 뭔가 이상한 것 같아서요. 경찰이 집 주변을 조사한 결과는 더욱 기이했습니다. 집 안에서는 폭행이나 다툼의 흔적을 전혀 찾을 수 없었습니다. 옷가지나 중요한 물건들도 그대로 남아 있었죠. 마치 잠시 외출한다고 나간 것처럼 모든 게 평범했습니다. 더욱 수상한 점은 김영수 씨의 차가 집 앞에 그대로 주차되어 있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평소 어디를 가든 차를 이용하던 그가 차를 두고 갔다는 건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7월 29일 정식으로 실종 신고가 접수되었습니다.
김영수 씨 가족 3명이 흔적도 없이 사라진 지 정확히 일주일 후의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어디로 왜 사라졌는지는 아무도 알 수 없었습니다. 그저 평범했던 일상이 어느 순간 완전히 멈춰버린 채로 말입니다. 실종 신고가 접수되자마자 경찰은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하지만 첫 번째 난관은 생각보다 빨리 나타났습니다. 2004년 당시만 해도 지방 소도시의 CCTV 보급률은 현재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낮았습니다. 김영수 씨 가족이 거주하던 주택가 일대에는 CCTV가 거의 설치되어 있지 않았죠. 몇 개 있던 카메라마저 화질이 워낙 낮아서 사람의 얼굴을 식별하기는 어려웠습니다. 수사를 담당한 최재훈 형사는 45세의 베테랑이었습니다. 20년 넘게 강력 사건을 다뤄온 그였지만 이번 사건은 처음부터 예상과 달랐습니다. 보통 실종 사건이라고 하면 가출이나 자살 아니면 범죄에 휘말린 경우가 대부분인데 이 가족은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아 보였어요. 최재훈 형사의 말처럼 김영수 씨 가족에게는 사라질 만한 이유가 전혀 없어 보였습니다. 경제적 어려움도 없었고 가족 간 갈등도 없었으며 외부와의 마찰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수사팀은 우선 주변 인물들을 면담하기 시작했습니다. 김영수 씨의 철물점 단골들, 박미정 씨의 학교 동료들, 김소연 양의 친구들까지 모두 조사 대상이었습니다. 하지만 면담 결과는 더욱 미궁으로 빠져들게 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의 증언이 일치했기 때문입니다. 김영수 씨는 정말 착한 사람이에요. 동네에서 술 한잔 마시는 것도 거의 못 봤고 누구와 다툰 적도 없어요. 박미정 선생님은 아이들을 정말 사랑하는 분이었어요. 가정에서도 남편과 딸을 무척 아끼셨고 특별히 고민이 있어 보이지도 않았고요. 소연이는 공부도 잘하고 성격도 밝았어요. 요즘 시험 때문에 바쁘다고는 했지만 평소와 다를 바 없었어요. 모든 증언이 이 가족의 평범함을 강조했습니다. 그 평범함이 오히려 수사를 어렵게 만들었죠. 그러던 중 하나의 단서가 나타났습니다. 김영수 씨 가족이 마지막으로 목격된 장소에 대한 정보였습니다. 토요일 저녁 시내 한 모텔 근처에서 김영수 씨의 차와 비슷한 차량을 봤다는 목격자가 나타난 것입니다. 모텔 인근에서 작은 식당을 운영하는 오순자 씨의 증언이었습니다. 그날 밤 늦게 가게 정리를 하는데 평소에 보지 못했던 차가 모텔 앞에 서 있더라고요. 별로 신경 쓰지 않았는데 나중에 생각해보니 실종된 분 차와 비슷했어요. 하지만 오순자 씨의 기억도 확실하지 않았습니다. 밤이었고 차량 번호까지는 기억하지 못했거든요. 게다가 그 모텔은 시내에서도 후미진 곳에 위치해 있어서 CCTV도 없었습니다. 경찰은 해당 모텔을 중심으로 수사 범위를 확대했습니다. 모텔 업주와 직원들을 조사하고 그 시기에 투숙했던 사람들의 명단도 확보했습니다. 모텔 업주는 50대 중반의 남성으로 10년 넘게 그 자리에서 모텔을 운영해온 사람이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그는 김영수 씨 가족에 대해 전혀 모른다고 진술했습니다. 그런 가족이 우리 모텔에 온 적은 없어요. 손님들 얼굴은 대부분 기억하는 편인데 그런 가족은 본 적이 없습니다. 모텔 직원들의 증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 시기에 그런 가족이 투숙한 기록도 없었고 특별히 기억나는 일도 없었다고 했습니다. 수사는 점점 원점으로 돌아가는 듯 했습니다. 목격자의 증언은 불확실했고 물증은 없었으며 사라진 이유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더욱 답답한 것은 김영수 씨 가족이 휴대폰을 사용하지 않았다는 점이었습니다. 2004년 당시만 해도 중년층과 청소년 사이에서는 휴대폰 보급률이 지금만큼 높지 않았거든요. 김영수 씨 부부는 집 전화만 사용했고 김소연 양도 휴대폰이 없었습니다. 통화 기록을 추적할 수도 없고 위치를 파악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현재라면 당연히 활용했을 디지털 수사 기법들이 전혀 소용없었죠. 시간이 흐를수록 단서는 더욱 흐려졌습니다. 처음에는 적극적으로 제보했던 목격자들도 점차 기억이 애매해졌고 새로운 정보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최재훈 형사는 매일 밤 사건 파일을 들여다보며 고민에 빠졌습니다. 25년 경찰 생활에서 이렇게 단서 없는 사건은 처음이었습니다. 분명히 어딘가에 답이 있을 텐데 우리가 놓친 게 뭘까?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실마리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평범한 가족이 평범한 주말에 갑자기 사라진 것. 그것이 이 사건의 전부인 듯 했습니다.
사건이 발생한 지 한 달이 지나자 언론의 관심이 본격적으로 쏠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이 사건을 보도한 것은 지역 일간지의 정민석 기자였습니다. 38세의 베테랑 기자였던 그는 경찰서를 출입하며 우연히 이 사건을 알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가출 정도로 생각했어요. 하지만 조사를 해보니 이상했습니다. 사라질 이유가 전혀 없는 가족이 흔적도 없이 사라진 거였거든요. 정민석 기자는 김영수 씨 가족의 지인들을 직접 만나 인터뷰했습니다. 그리고 8월 중순 전주가족 실종 미스터리라는 제목의 기사를 일면에 크게 실었습니다. 기사가 나간 후 반응은 뜨거웠습니다. 독자들은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건가 라며 궁금해했고, 다른 언론사들도 이 사건에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김영수 씨의 형인 김정호 씨가 적극적으로 나서면서 사건은 더욱 주목받게 되었습니다. 48세의 시청 공무원이었던 김정호 씨는 동생 가족의 실종 소식을 듣고 즉시 직장에 휴가를 내고 수소문에 나섰습니다. 동생은 절대 가족을 두고 어디 갈 사람이 아니에요. 무슨 일이 생긴 건 분명합니다. 제발 우리 가족을 찾아주세요. 김정호 씨는 언론과 경찰을 오가며 사건 해결을 호소했습니다. 그는 실종 전단을 직접 제작해서 시내 곳곳에 붙이고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제보를 당부하기도 했습니다. 그의 절실한 호소는 지역 사회에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평범한 가족이 갑자기 사라졌다는 사실 자체가 주민들에게는 충격이었거든요. 우리 동네에서 그런 일이 일어날 줄이야. 혹시 우리 가족에게도 무슨 일이 생기는 건 아닐까? 주민들 사이에는 불안감이 퍼져나갔습니다. 아이들을 학교에 보낼 때도 더욱 조심하게 되었고, 밤늦게 외출하는 것을 꺼리는 사람들이 늘어났습니다. 경찰도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자 수사 인력을 증원했습니다. 강력계 전체가 이 사건에 매달렸고 도청에서도 지원 인력을 파견했습니다. 수사 범위도 전국으로 확대되었습니다. 김영수 씨 가족이 타지로 이주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전국의 경찰서에 협조 공문을 발송했습니다. 또한 전국의 병원과 시체 안치소에도 확인 요청을 보냈습니다. 혹시 사고를 당해 신원 미상으로 처리되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었거든요. 하지만 한 달, 두 달이 지나도 특별한 진전은 없었습니다. 제보 전화는 많이 걸려왔지만 대부분 확인되지 않는 추측이나 소문에 불과했습니다. 비슷한 가족을 어디서 봤다, 의심스러운 차를 목격했다는 신고가 연일 이어졌지만 정작 확실한 단서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 한 가지 흥미로운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사건 발생 며칠 전 김영수 씨가 누군가와 전화 통화를 하는 모습을 봤다는 이웃의 증언이었습니다. 그날 저녁에 김영수 씨가 집 앞에서 전화를 받고 있더라고요. 평소보다 표정이 좀 심각해 보였어요. 목소리도 평소보다 낮았고요. 하지만 이 증언 역시 구체적이지 않았습니다. 통화 내용을 들은 것도 아니고 상대가 누구인지도 알 수 없었으니까요. 게다가 김영수 씨 집의 전화 기록을 조사해봐도 특별한 점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언론의 보도는 계속되었습니다. 매주 새로운 각도에서 이 사건을 다뤘고 독자들의 관심도 식지 않았습니다. 정민석 기자는 이 사건을 추적하는 것이 자신의 사명이라고 생각하며 지속적으로 취재했습니다. 이 가족에게 무슨 일이 생겼는지 반드시 밝혀내겠어요. 그들도 누군가에게는 소중한 가족이잖아요. TV 뉴스에서도 이 사건을 다루기 시작했습니다. 전국 방송사의 기자들이 현지로 취재를 나왔고 김정호 씨는 연일 인터뷰 요청을 받았습니다. 9월에 들어서는 한 방송사에서 특집 프로그램을 제작하기까지 했습니다. 사라진 가족, 그들은 어디에라는 제목의 30분짜리 다큐멘터리였죠. 프로그램에는 김정호 씨를 비롯해 김영수 씨의 지인들, 담당 수사관까지 출연했습니다. 시청률도 상당히 높았고 방송 후에는 제보 전화가 몰려들었습니다. 하지만 그 많은 제보들 중에서도 결정적인 단서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의 관심과 경찰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김영수 씨 가족의 행방은 여전히 미궁 속이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또 다른 문제가 대두되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수사의 장기화로 인한 피로감이었습니다. 경찰 내부에서는 이 사건이 미제 사건으로 남을 수도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최재훈 형사는 여전히 포기하지 않았지만 현실적인 한계를 느끼고 있었습니다. 모든 가능성을 다 검토해봤는데 더 이상 진전이 없어요.
정말 답답합니다. 그럼에도 김정호 씨는 계속해서 사건 해결을 호소했습니다. 매주 토요일마다 시청 앞에서 한 사람 시위를 벌였고 지나가는 시민들에게 전단을 나눠주며 제보를 당부했습니다. 포기할 수 없어요. 동생 가족이 어디선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지 모르잖아요. 사건 발생 3개월이 지나갈 무렵 언론과 시민들의 관심도 서서히 식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새로운 사건들이 터지면서 사람들의 시선이 다른 곳으로 향했거든요. 하지만 김정호 씨와 최재훈 형사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 사건이 잊혀지는 순간 진실을 찾을 가능성은 더욱 멀어진다는 것을. 2005년이 되었습니다. 김영수 씨 가족이 사라진 지 6개월이 흘렀지만 수사에는 별다른 진전이 없었습니다. 경찰은 그동안 수백 건의 제보를 받았고 전국 곳곳을 뒤져봤습니다. 하지만 확실한 단서는 여전히 나오지 않았습니다. 목격담이라고 해서 확인해보면 다른 사람이었고 의심스럽다는 신고도 대부분 오해에서 비롯된 것들이었습니다. 최재훈 형사는 점점 무력감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25년 경찰 생활에서 이렇게 막막한 사건은 처음이었거든요. 모든 가능성을 다 뒤져봤는데도 실마리가 안 보여요. 정말 이 가족이 지구상에서 사라진 건 아닌지 의심스러울 정도입니다. 그러던 중 새로운 우려가 제기되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공소시효 문제였습니다. 만약 이 사건이 범죄와 연관되어 있다면 시간이 흐를수록 처벌이 어려워질 수 있었습니다. 특히 유괴나 감금 같은 범죄는 공소시효가 있어서 일정 시간이 지나면 법적 처벌이 불가능해지죠. 경찰 내부에서는 이 문제를 놓고 의견이 갈렸습니다. 일부에서는 더 이상 인력을 투입해봐야 소용없다는 목소리가 나왔고 다른 일부에서는 끝까지 포기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결국 2005년 봄 수사 인력이 대폭 축소되었습니다. 전담팀이 해체되고 최재훈 형사 혼자서 이 사건을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김정호 씨에게는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었습니다. 아직 6개월밖에 안 지났는데 벌써 포기하는 거예요. 우리 가족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는 경찰서를 찾아가 항의했지만 현실의 벽은 높았습니다. 제한된 인력으로 모든 사건을 처리해야 하는 경찰로서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거든요. 그래도 김정호 씨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매주 토요일마다 계속 1인 시위를 벌였고 언론사에 지속적으로 연락해 관심을 당부했습니다. 정민석 기자는 이 사건을 잊지 않고 있었습니다. 비록 다른 사건들에 밀려 자주 다루지는 못했지만 기일이 되면 어김없이 추적 기사를 써서 시민들의 기억을 환기시켰습니다. 2005년 7월 사건 발생 1주년이 되었습니다. 김정호 씨는 추모제를 열었습니다. 작은 교회 예배당을 빌려서 가족과 지인들이 모였죠. 1년이 지났지만 우리는 여전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언젠가는 진실이 밝혀질 거라고 믿어요. 추모제 소식은 다시 한번 언론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몇몇 방송사에서 1주년 특집을 방송했고 시민들도 다시 이 사건을 떠올렸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제보나 단서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의 관심도 예전만큼 뜨겁지 않았죠. 1년이라는 시간이 사람들의 기억을 흐리게 만들었습니다. 최재훈 형사는 혼자서 사건 파일을 뒤적이며 놓친 단서가 없는지 다시 한번 검토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봐도 새로운 실마리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2006년, 2007년이 지나갔습니다. 매년 기일이 되면 김정호 씨는 추모제를 열었고 정민석 기자는 추적 기사를 썼습니다. 하지만 사건 해결의 실마리는 여전히 보이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새로운 문제들도 생겨났습니다. 사건 당시의 목격자들 중 일부는 이사를 가거나 연락이 끊겼습니다. 기억도 점점 희미해져서 예전에 진술했던 내용조차 확실하지 않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늘어났습니다. 모텔 인근에서 식당을 운영하던 오순자 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때 일이 워낙 오래되어서 정확히 기억나지 않아요. 비슷한 차를 봤다고 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확실하지 않네요. 증언의 신빙성이 떨어지면서 수사는 더욱 어려워졌습니다. 그나마 있던 단서마저 흐려지고 있었거든요. 2008년 사건 발생 4년째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언론에서도 이 사건을 거의 다루지 않았습니다. 새로운 사건들이 계속 터지면서 4년 전 실종 사건은 사람들의 관심에서 멀어졌죠. 김정호 씨만은 여전히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비록 참석자는 줄어들었지만 매년 추모제를 계속 열었고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제보를 기다렸습니다. 사람들이 잊는다고 해서 진실까지 사라지는 건 아니에요. 언젠가는 반드시 밝혀질 거예요. 최재훈 형사도 다른 사건들을 처리하면서도 틈틈이 이 사건을 들여다봤습니다. 새로운 수사 기법이 도입될 때마다 이 사건에 적용해 볼 수 있는지 검토했죠. 하지만 2004년 당시의 증거들은 이미 오래되었고 새로운 기술로도 별다른 성과를 얻기 어려웠습니다. 2010년이 되었습니다. 김영수 씨 가족이 사라진 지 6년이 흘렀습니다. 이제는 정말로 미제 사건이 될 것 같았습니다. 김정호 씨는 50대 중반이 되었고 최재훈 형사는 정년 퇴직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세월이 흐르면서 이 사건을 기억하는 사람들도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그래도 김정호 씨는 매년 7월이 되면 어김없이 추모제를 열었습니다. 이제는 가족 몇 명과 몇몇 지인들만 참석했지만 그는 절대 포기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였습니다. 사건이 잊혀지는 것이 가장 무서워요. 잊혀지는 순간 우리 가족은 정말로 사라지는 거니까요. 그렇게 시간은 계속 흘러갔습니다. 2011년, 2012년, 2013년 매년 반복되는 추모제와 함께 말입니다. 아무도 몰랐습니다. 2014년이 되면 모든 것이 바뀔 거라는 사실을. 2014년 봄이었습니다. 김영수 씨 가족이 사라진 지 거의 10년이 흘렀습니다. 그해 3월 뜻밖의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사건 현장이었던 그 모텔이 철거된다는 것이었습니다. 30년 넘게 운영되어 온 모텔은 시설이 노후화되면서 안전진단에서 불합격 판정을 받았습니다. 건물주는 더 이상 수리비를 투자할 가치가 없다고 판단하고 철거를 결정했죠. 김정호 씨는 이 소식을 듣고 복잡한 심경이 되었습니다. 동생 가족이 마지막으로 목격된 장소가 사라진다는 것은 마지막 연결고리마저 끊어지는 느낌이었거든요. 혹시 그 건물에 우리가 모르는 단서가 남아있을지도 모르는데. 하지만 철거는 이미 결정된 일이었습니다. 4월 중순 철거 작업이 시작되었습니다. 철거를 담당한 것은 지역의 한 건설업체였습니다. 20년 넘게 철거 작업을 해온 박철민 씨가 현장 책임자였죠. 오래된 모텔이라 작업이 쉽지 않을 것 같았어요. 특히 내부 구조가 복잡해서 조심스럽게 진행해야 했거든요. 작업은 순조롭게 진행되었습니다. 먼저 내부 시설물들을 철거하고 이어서 벽체를 해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5월 초 2층 객실 중 하나를 철거하던 중 이상한 점이 발견되었습니다. 벽 두께가 다른 곳보다 두꺼운 것 같더라고요. 처음에는 단열재가 더 들어간 건 줄 알았는데 뜯어보니 뭔가 이상했어요. 작업자가 벽을 뜯어낸 순간 예상하지 못했던 공간이 나타났습니다. 벽 속에 숨겨진 작은 공간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 공간에서 발견된 것들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오래된 옷가지 몇 벌과 함께 신분증 같은 서류들이 나왔습니다. 10년 동안 벽 속에 숨겨져 있었던 물건들이었죠. 박철민 씨는 즉시 작업을 중단하고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뭔가 수상한 게 나왔는데 경찰이 확인해봐야 할 것 같아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깜짝 놀랐습니다. 발견된 물건들 중에 김영수 씨 가족의 것으로 보이는 물품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특히 김소연 양의 학생증과 박미정 씨의 지갑이 발견되면서 10년 만에 결정적인 단서가 나타난 것입니다. 소식을 들은 김정호 씨는 즉시 현장으로 달려왔습니다. 10년 동안 기다려온 순간이었습니다. 정말 우리 가족 것이 맞나요? 정말인가요?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오랜 기다림 끝에 드디어 실마리가 보인 것이었으니까요. 경찰은 즉시 현장을 통제하고 과학수사팀을 투입했습니다. 벽 속 공간을 정밀 조사하고 발견된 물품들을 분석하기 시작했습니다. 현장 지휘를 맡은 것은 새로 부임한 이은정 형사였습니다. 32세의 그녀는 최신 과학수사 기법에 능통한 신세대 수사관이었죠. 10년 전 사건이지만 포기할 수 없습니다. 새로운 단서가 나온 이상 끝까지 파헤쳐 보겠어요. 이은정 형사는 우선 발견된 물품들을 정밀 분석했습니다. 지문 감식, DNA 분석, 섬유 감식 등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했습니다. 또한 벽 속 공간의 구조도 면밀히 조사했습니다. 언제, 왜, 누가 이런 공간을 만들었는지 파악하는 것이 중요했거든요. 조사 결과 놀라운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그 공간은 원래 건물 설계에는 없던 것이었습니다.
나중에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것이었죠. 건축 당시 도면과 비교해보니 완전히 다른 구조예요. 누군가 의도적으로 숨김 공간을 만든 것 같습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그 공간을 만든 시기였습니다. 전문가들의 분석에 따르면 2004년 여름경에 작업이 이루어진 것으로 추정되었습니다. 바로 김영수 씨 가족이 사라진 시기와 일치했습니다. 이제 수사의 방향이 분명해졌습니다. 10년 전 그 모텔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누가 왜 그런 공간을 만들었는지 밝혀내야 했습니다. 이은정 형사는 당시 모텔 관계자들을 다시 소환하기 시작했습니다. 10년이 흘렀지만 아직 살아있는 사람들은 찾을 수 있었거든요. 가장 먼저 조사받은 것은 당시 모텔 업주였습니다. 이제 60대가 된 그는 10년 전과 똑같은 답변을 했습니다. 그런 가족이 우리 모텔에 온 적은 없어요. 그런 공간도 제가 만든 게 아니고요.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10년 전에는 없던 물증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최신 수사 기법을 통해 더 정밀한 조사가 가능했습니다. 모텔 업주의 진술에는 여러 모순점이 발견되었습니다. 특히 벽 공간 조성 시기에 대한 기억이 애매했고 당시 건물 수리 기록도 명확하지 않았습니다. 당시 모텔에서 일했던 직원들도 다시 조사받았습니다. 대부분은 이미 다른 곳으로 이직했지만 몇 명은 연락이 닿았습니다. 그중 한 명인 청소 담당 직원의 증언이 주목받았습니다. 2004년 여름에 사장님이 갑자기 2층 한 방을 수리한다고 하시더라고요. 며칠 동안 그 방에 들어가지 말라고 하셨어요. 이 증언은 새로운 실마리가 되었습니다. 바로 그 방이 벽 속 공간이 발견된 곳이었거든요. 수사팀은 당시 그 방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집중적으로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10년 만에 사건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최재훈 형사도 정년퇴직 후였지만 수사에 협조했습니다. 10년 동안 놓치고 있었던 퍼즐 조각이 드디어 나타난 것이었으니까요. 이제야 길이 보이네요. 10년을 기다린 보람이 있습니다. 사건은 새로운 국면을 맞았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었습니다. 진실이 밝혀지는 것은 이제 시간 문제라는 것을. 벽 속 공간에서 발견된 증거들을 바탕으로 본격적인 재수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이은정 형사는 10년 전 사건 파일을 다시 꺼내 들고 차근차근 검토했습니다. 10년 전에는 기술적 한계로 놓쳤을 수도 있는 단서들이 있을 거예요. 이번에는 모든 것을 다시 들여다봐야 합니다. 가장 먼저 재조사된 것은 당시 모텔 업주였던 장태수 씨였습니다. 60대 중반이 된 그는 여전히 같은 주장을 반복했습니다. 저는 정말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런 가족이 온 적도 없고 그런 공간을 만든 적도 없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물증이 있었습니다. 벽 속에서 발견된 김소연 양의 학생증에서 채취된 지문과 모텔 곳곳에서 발견된 지문들을 대조 분석한 결과 여러 일치점이 나타났습니다. 더욱 결정적이었던 것은 디지털 포렌식 기법을 통한 분석이었습니다. 당시에는 불가능했던 미세한 증거들까지 찾아낼 수 있었거든요. 벽 속 공간의 시멘트를 분석한 결과 2004년 7월 말경에 작업이 이루어진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바로 김영수 씨 가족이 실종된 직후였습니다. 이은정 형사는 당시 모텔에서 일했던 직원들을 하나씩 다시 만났습니다. 10년이 흐른 지금 그들의 기억에서 새로운 증언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당시 야간 근무를 담당했던 박영호 씨의 증언이 주목받았습니다. 그때 일을 정확히 기억해요. 7월 마지막 주 토요일 밤에 사장님이 갑자기 나오셨어요. 평소에는 밤에 안 나오시는데 그날은 달랐어요. 박영호 씨에 따르면 장태수 씨는 그날 밤 누군가와 함께 모텔에 나타났고 2층 특정 방에서 몇 시간 동안 무언가 작업을 했다고 했습니다. 다음 날부터 그 방은 수리 중이라며 출입을 금지시켰어요. 몇 주 동안 아무도 그 방에 들어갈 수 없었죠. 이 증언은 사건 재구성의 중요한 단서가 되었습니다. 수사팀은 그날 밤 모텔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집중적으로 파헤치기 시작했습니다. 한편 10년 전 목격자였던 오순자 씨도 다시 조사받았습니다. 이제 70세가 된 그녀는 당시보다 오히려 더 선명한 기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날 밤에 들었던 소리가 계속 머릿속에 남아있어요. 뭔가 무거운 걸 끄는 듯한 소리였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급하게 움직이는 소리도 들렸고요. 오순자 씨는 10년 전에는 확신하지 못했던 것들을 이제는 명확하게 기억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오히려 그날의 기억이 더 뚜렷해진 것이었죠. 그때는 별일 아닌 줄 알았는데 나중에 실종 사건 소식을 듣고 나서 계속 신경 쓰였어요. 혹시 내가 뭔가 중요한 걸 봤던 건 아닌가 싶어서요. 수사팀은 이런 증언들을 종합해서 사건 당일의 상황을 재구성해 나갔습니다. 점점 윤곽이 드러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결정적인 증거가 하나 더 나타났습니다. 벽 속 공간에서 발견된 물품들 중에서 김영수 씨의 지갑에 들어있던 영수증이었습니다. 그 영수증은 모텔 근처 편의점에서 2004년 7월 23일 밤 11시 30분에 발행된 것이었습니다. 김영수 씨가 그날 밤 그 시간에 그 장소에 있었다는 확실한 증거였죠. 편의점 사장도 아직 그 자리에서 장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당시를 떠올리며 증언했습니다. 그 시간에 가족 단위로 온 손님이 있었어요. 아버지가 음료수와 과자를 좀 사셨는데 표정이 좀 어두워 보였어요. 이 증언으로 김영수 씨 가족이 그날 밤 실제로 모텔 근처에 있었다는 것이 확실해졌습니다. 10년 만에 마지막 행적이 구체적으로 밝혀진 것입니다. 수사팀은 이제 그 이후에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집중적으로 조사했습니다. 편의점에서 모텔까지는 도보로 5분 거리였거든요. 장태수 씨에 대한 압박은 더욱 강해졌습니다. 물증들이 하나둘 드러나면서 그의 주장은 설득력을 잃어갔습니다. 당신이 그날 밤 모텔에 있었다는 건 이미 확인됐어요. 그리고 그 시간에 김영수 씨 가족도 근처에 있었고요. 이제 진실을 말해야 할 때입니다. 하지만 장태수 씨는 끝까지 부인했습니다. 저는 정말 모릅니다. 누군가 저를 모함하려는 거예요. 수사는 교착 상태에 빠지는 듯 했습니다. 물증은 충분했지만 당사자가 끝까지 부인하면 사건 전모를 밝히기 어려웠거든요. 그런데 예상치 못한 곳에서 돌파구가 나타났습니다. 바로 장태수 씨의 아들이었습니다. 당시 대학생이었던 장민수 씨는 아버지의 수사 소식을 듣고 경찰서를 찾아왔습니다. 10년 동안 가슴에 묻어두었던 이야기를 털어놓기 위해서였습니다. 아버지가 그날 밤 집에 혈상이 된 채로 돌아오셨어요. 옷에 피가 묻어 있었고 손도 다쳐 있었어요. 장민수 씨의 증언은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는 10년 동안 아버지를 의심하면서도 차마 말하지 못했던 것들을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후로 아버지가 완전히 달라지셨어요. 밤에 잠을 못 주무시고 술을 많이 드시게 되었어요.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물어봐도 절대 말씀 안 하셨고요. 아들의 증언이 나오자 장태수 씨의 얼굴은 완전히 굳어졌습니다. 마지막 방어선이 무너진 것이었습니다. 이제 진실이 드러날 때가 온 것 같았습니다. 아들의 증언 이후 장태수 씨의 태도가 급변했습니다. 10년 동안 굳게 지켜온 침묵이 흔들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은정 형사는 마지막 조사에서 모든 증거를 차례로 제시했습니다. 벽 속에서 발견된 물품들, 시멘트 분석 결과, 목격자들의 증언, 그리고 아들의 진술까지. 이제 모든 퍼즐 조각이 맞춰졌어요. 당신이 그날 밤 무슨 일을 했는지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장태수 씨는 한참을 침묵하다가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정말 그럴 의도는 아니었어요.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10년 동안 가슴에 묻어두었던 진실이 터져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장태수 씨의 진술에 따르면 그날 밤 김영수 씨 가족은 실제로 그의 모텔에 투숙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평범한 여행이 아니었습니다. 김영수 씨는 며칠 전부터 장태수 씨에게 협박을 받고 있었습니다. 몇 년 전 철물점 운영 자금 때문에 장태수 씨에게서 빌린 돈 때문이었죠. 김영수 씨가 돈을 갚지 못해서 계속 미루고 있었어요. 저도 사업이 어려워져서 돈이 급했거든요. 장태수 씨는 김영수 씨에게 가족과 함께 모텔로 오라고 했습니다. 협상을 위해서라고 했지만 실제로는 압박을 가하려는 의도였습니다. 가족을 데리고 오면 더 진지하게 해결책을 찾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날 밤 모텔에서 격한 다툼이 벌어졌습니다. 김영수 씨는 당장 돈을 갚을 수 없다고 했고 장태수 씨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고 압박했습니다. 상황은 급속도로 악화되었습니다. 언성이 높아지고 몸싸움이 벌어졌습니다. 박미정 씨와 김소연 양은 무서워하며 한쪽 구석에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제가 너무 흥분해서 김영수 씨를 밀쳤는데 그만 머리를 벽에 부딪혔어요. 김영수 씨는 그 자리에서 의식을 잃었습니다.
장태수 씨는 당황해서 어쩔 줄 몰랐습니다. 박미정 씨와 김소연 양은 비명을 지르며 울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잠시 기절한 줄 알았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도 깨어나지 않았어요. 김영수 씨는 결국 그날 밤 숨을 거두었습니다. 장태수 씨는 완전히 패닉 상태에 빠졌습니다. 박미정 씨와 김소연 양은 공포에 질려 있었고 장태수 씨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박미정 씨가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했어요. 저는 정말 무서웠어요. 감옥에 갈 생각을 하니까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절망감에 빠진 장태수 씨는 돌이킬 수 없는 선택을 했습니다. 박미정 씨와 김소연 양도 해를 가한 것입니다. 정말 정신이 없었어요. 이미 한 명이 죽었는데 나머지 2명이 신고하면 제 인생은 끝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날 밤 모텔 2층 객실에서 벌어진 일은 상상하기도 끔찍했습니다. 평범한 가족 여행이 한순간에 비극으로 바뀐 것이었습니다. 장태수 씨는 그 후 며칠 동안 증거를 인멸하기 위해 혼자 작업했습니다. 2층 객실 벽을 뜯어내고 숨김 공간을 만들어 일부 증거물들을 숨겼습니다. 다른 증거들은 모두 없앴는데 몇 가지는 나중에 처리하려고 벽 속에 임시로 숨겨뒀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무서워서 차마 다시 꺼낼 수가 없었어요. 10년 동안 장태수 씨는 이 비밀을 혼자 안고 살았습니다. 밤마다 악몽에 시달렸고 술로 괴로움을 달래려 했습니다. 매일이 지옥이었어요. 김영수 씨 가족 얼굴이 자꾸 떠올라서 잠을 잘 수가 없었어요. 아들인 장민수 씨도 아버지의 변화를 느끼고 있었지만 차마 진실을 묻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10년이 지나 증거들이 발견되자 더 이상 침묵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아버지가 뭔가 큰 죄를 지으신 것 같았어요. 하지만 그래도 제 아버지인데 정말 고민이 많았어요. 장태수 씨의 자백으로 10년간의 미스터리가 마침내 해결되었습니다. 검찰은 그를 살인 혐의로 기소했고 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법정에서 장태수 씨는 깊은 참회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김영수 씨 가족에게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저지른 일은 절대 용서받을 수 없는 일이에요. 매일 참회하며 살겠습니다. 2014년 12월 장태수 씨는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10년 전 그날 밤의 일은 마침내 법의 심판을 받게 된 것입니다. 김정호 씨는 법정에서 복잡한 심경을 드러냈습니다. 10년 동안 기다린 진실이 이런 것이었다니. 화가 나면서도 한편으로는 안도감이 들어요. 이제라도 동생 가족이 어떻게 된 건지 알게 되었으니까요. 사건은 이렇게 종결되었지만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남아 있었습니다. 김영수 씨 가족의 유해를 찾는 일이었습니다. 장태수 씨는 유해의 위치에 대해서도 진술했고 경찰은 즉시 수색에 나섰습니다. 10년 만에 가족을 제대로 떠나보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장태수 씨의 판결이 확정된 후 이 사건은 사회 전체에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10년간 미제로 남아있던 실종 사건이 이런 방식으로 해결되리라고는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언론들은 연일 이 사건을 보도하며 여러 사회적 문제들을 지적하기 시작했습니다. 정민석 기자는 10년 만에 쓰는 마지막 추적 기사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이 사건은 우리 사회의 여러 허점을 드러냈습니다. 개인 간의 금전 거래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성, 그리고 초기 수사에서 놓칠 수 있는 중요한 단서들 말입니다. 가장 먼저 지적된 것은 숙박업소 관리 체계의 문제였습니다. 2004년 당시만 해도 모텔이나 여관 같은 숙박업소에 대한 관리 감독이 느슨했습니다. 투숙객 명단 관리도 제대로 되지 않았고 CCTV 설치도 의무사항이 아니었습니다. 이런 허점들이 범죄자에게 은신처를 제공하고 수사를 어렵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정부는 이 사건을 계기로 숙박업소 관련 법규를 대폭 강화했습니다. 2015년부터 일정 규모 이상의 숙박업소에는 CCTV 설치가 의무화되었고 투숙객 신분 확인과 기록 보관도 엄격해졌습니다. 또한 CCTV 영상은 최소 30일 이상 보관하도록 규정이 만들어졌습니다. 두 번째로 주목받은 것은 장기 실종 사건에 대한 수사 체계였습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경찰청은 장기 미제 사건 전담팀을 신설했습니다. 3년 이상 해결되지 않은 실종 사건들을 전담으로 다루는 조직이었죠. 이은정 형사가 이 전담팀의 초대 팀장으로 임명되었습니다. 장기 미제 사건이라고 해서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기술의 발전과 새로운 관점으로 접근하면 해결 가능성은 언제나 있어요. 전담팀은 과거 10년간 미해결된 실종 사건들을 다시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새로운 과학 수사 기법을 적용하고 당시에는 불가능했던 분석들을 시도했죠. 그 결과 김영수 씨 가족 사건 외에도 여러 장기 미제 사건들이 재조명받게 되었습니다. 일부는 새로운 단서가 발견되어 수사가 재개되기도 했습니다. 세 번째 변화는 개인 채무 관련 법제도의 보완이었습니다. 이 사건에서 드러났듯이 개인 간의 금전 거래에서 발생하는 분쟁이 극단적인 범죄로 이어질 수 있다는 위험성이 부각되었습니다. 정부는 개인 간 채무 분쟁 조정 제도를 강화하고 불법 추심에 대한 처벌을 강화했습니다. 또한 중소상공인들을 위한 금융 지원 제도도 확대되었습니다. 김정호 씨는 이런 변화들을 보며 복잡한 심정을 드러냈습니다. 동생 가족의 희생이 헛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런 비극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한편 김영수 씨 가족의 유해는 장태수 씨의 진술에 따라 찾을 수 있었습니다. 10년 만에 가족들은 비로소 고향 땅에 제대로 안장될 수 있었습니다. 2015년 봄 김정호 씨는 동생 가족을 위한 마지막 추모제를 열었습니다. 이번에는 슬픔보다는 안도감이 더 컸습니다. 10년 동안 어디서 헤매고 있을까 걱정했는데 이제야 편히 쉴 수 있게 되었네요. 추모제에는 사건 수사에 관련된 사람들도 참석했습니다. 최재훈 전 형사, 이은정 형사, 정민석 기자, 그리고 오순자 씨까지 10년간 이 사건과 함께 해온 사람들이었습니다. 최재훈 전 형사는 감회가 깊었습니다. 정년 퇴직하면서 이 사건을 해결하지 못한 게 가장 아쉬웠어요. 늦었지만 진실이 밝혀져서 다행입니다. 이 사건은 언론과 시민사회에도 큰 교훈을 남겼습니다. 개인의 실종이나 사라짐은 단순히 그 가족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인식이 확산되었습니다. 사회 전체가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 할 문제라는 공감대가 형성된 것입니다. 실종자 가족들을 위한 지원 제도도 만들어졌습니다. 장기간 가족을 찾지 못하는 유가족들에게 심리 상담과 법률 지원을 제공하는 시스템이 구축되었죠. 또한 시민들의 제보 문화도 달라졌습니다. 의심스러운 상황을 목격했을 때 적극적으로 신고하는 분위기가 조성되었고 경찰도 시민 제보를 더욱 체계적으로 관리하게 되었습니다. 김영수 씨 가족 사건 이후 유사한 장기 미제 사건들이 여러 건 해결되었습니다. 새로운 수사 기법과 시민들의 관심, 그리고 포기하지 않는 수사관들의 노력이 만들어낸 결과였습니다. 2019년 사건 발생 15년 후에 정부는 실종자 찾기 종합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실종 신고 접수부터 수사, 그리고 장기 미제 사건 관리까지 전 과정을 체계화한 것이었습니다. 이 대책의 서문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실종은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 전체의 책임입니다. 누군가의 소중한 가족이 사라지는 일이 없도록, 그리고 설령 사라지더라도 반드시 찾을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노력해야 합니다. 김영수 씨 가족의 비극적인 실종 사건은 이렇게 우리 사회의 안전망을 더욱 촘촘하게 만드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2025년 현재 장기 미제 사건 전담팀은 여전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사무실 벽에는 김영수 씨 가족의 사진이 걸려 있습니다. 포기하지 않으면 길이 있다는 글귀와 함께 말입니다. 실종은 결코 개인만의 아픔이 아닙니다. 한 사람의 사라짐은 가족과 지역사회, 나아가 우리 사회 전체의 상처가 됩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 상처를 치유하려는 노력들이 더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 나가는 원동력이 되기도 합니다. 김영수 씨, 박미정 씨, 김소연 양. 이들의 이름이 더 이상 실종자가 아닌 우리 사회를 더 나은 곳으로 만든 분들로 기억되기를 바랍니다. 그들의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우리는 계속해서 서로를 돌보고 지켜나가야 합니다. 그것이 그들이 우리에게 남긴 마지막 메시지일 것입니다. 그날의 흔적은 앞으로도 세상이 기억해야 할 사람들의 이야기를 전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그 기억을 더 멀리 퍼뜨리는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